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 갑선거구 오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리입니다. 오늘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좀 잘 살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성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정혜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예.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예, 그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고요. 그리고 오늘 제시되는 질문 그리고 진행 방식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4항과 6항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행 방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그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공약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제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약 발표 후에 거기에 관해서 개별 질문하고 답변이 또 이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회적 공통 질문, 그 이후에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주제의 테두리 내에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은요. 제가 칼같이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적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제를 다 정했잖아요. 그죠? 그 주제 테두리 내에서 좀 벗어나지 말아 주십사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거 하다 보면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꼭 좀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과 답변 순서,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에서 좌측에서 우측,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됨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이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순서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 후보자별로 1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현재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정혜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존경하는 성동 시민 여러분, 전 정의당 부대표 성동구의 약사 정혜연입니다. 지금 성동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미통당은 부와 특권의 세습을 지켜준 정치 세력입니다. 이제까지 그 많은 의석으로 최상위층만을 위해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넘어 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코로나19가 알려준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경제적 고통, 즉 소득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기업주의 검은 돈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서민소득 보전과 해고를 막는 일에만 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21대 국회 성동의 대표자는 청년과 서민의 절박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전 서민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를 성동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인으로 밀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시간 역시 1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진수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후보로 뛰고 있는 저 역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만 4.15 총선 역시 나라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국사이므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동 구민 여러분, 지난 8년 성동 지역을 대표했던 민주당 후보의 의정활동이 흡족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정치보다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를 했다면, 품격 없는 정치로 성동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치 개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동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홍익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라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매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동 구민이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반드시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성동의 발전을 누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어느 정치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탄핵 이후 바뀐 의회 권력을 이제 제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순서 사회적 공통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후보분들한테 두 가지의 공통질문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 시간 1분 30초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남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번 정부는 19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대출, 세제, 분양가 상한제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그런데 그 풍선 효과로 인한 여타 지역 가격 상승, 종부세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어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 1분 30초씩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18번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2달에 한 번꼴로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각종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 이거는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묻는 꼴인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세금 폭탄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풍선 효과만을 양산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께서 생생히 목도하고 계십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연금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장년층의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공시지가 올랐다고 재산세만 오르고 건보료 오르고 그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몹시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당과 저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 폭탄 걷어내고 그다음에 규제, 은행 대출 규제 풀어서 내 집 마련 꿈을 다시 예.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답변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인데요.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첫 번째 투기 수요 근절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대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부동산은 시장 원리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시장 원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우리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다른 또 다른 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겼을 때에는 매우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가격 억제와 수요 조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및 공시지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1가구 1주택 또는 장년 세대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소득이 없는 가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책과 수정안을 반드시 국회가 열리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책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고요. 특히 청년 세대와 신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도심 지역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실제로 미래 세대에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정혜연 후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4년간이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아무리 추진한다 한들 한순간에 집값이 올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개혁의 성과가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국민들이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상속세 강화를 주장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면 30세 미만의 임대사업자가 25%나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청년들과 달리 부모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은 소유한 특권층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정부의 임대업 등록 특혜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서민들과 청년들은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이 더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상속세를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성으로 얻은 고수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이를 서민주거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에서는 마장 한전 부지의 토지 임대부 주택 방식을 활용하여 성동 주민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들을 딱딱 지켜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진짜. 자, 두 번째 제가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피해 대책 관련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이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및 생산 등 위축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 금융 등 특단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 지급 대상 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가장 강력하게 이 정책을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고 가장 신속하게 국민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지난 추경 예산을 통해서 11조 7조 원 추경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 1,483억 원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9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예산 추가 증액했고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1조 원을 증액해서 1조 6조 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50조 원 이상의 규모를 이미 만들었었고요. 그걸 추가해서 단순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넘어서서 일반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는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조 원,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20조 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처한 기업에 17조 8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 긴급재난 약 9조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국민 네.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정의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IMF 때 기업에 투입된 공적 자금만 167조 원입니다. 부실 기업에게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국민들은 정리해고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국민 5천만 명에게 100만 원 현금 직접 지원을 주장합니다. 이는 약 51.8조 원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에게는 재난수당으로 8조 원밖에 안 쓰는데 기업에게는 100조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라는 경총은 이 위기를 빌미로 법인세 인하, 해고 조건 완화, 근로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아직 100조 원의 방향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50여 명의 계약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한 해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마저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금지하고 그 조건으로 100조 원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100% 임금 보전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선 정리해고 방지책을 담은 경기부양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1차 처리된 추경 예산 이외에 최근에 발표된 코로나19 피해 관련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정부 여당과 저희 미래통합당의 이 재정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 1,400가구에 각 100만 원씩 총 14조를 쓴다는 것이고 저희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중에 20%를 용도 변경함으로써 100조를 확보하고 금융권 대출 100조 확보하고 시중에 풀려있는 부동자금 1,000조 가운데 40조에 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총 240조의 코로나19 재정지원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마중물의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흑자 도산을 방지하는 그런 기업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또 회사채를 인수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흑자 기업의 도산을 방지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폐업 위기에 내몰린 이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의 지원 방식은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는 매우 미흡합니다만 저희 통합당은 경제 회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뭐냐면,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본 다음에, 여기 계신 후보들이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후보자가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 후보가 30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공약 발표자는 약 1분 30초간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정의연 후보가 2분의 시간 동안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당장 눈앞에 불안한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각한 불평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감한 개혁입니다. 때문에 저는 임기 4년 동안 오로지 성동 주민의 불평등한 삶의 문제를 바꾸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미래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그만 미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부모 찬스 없이도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마저 삼성 이재용의 3대 세습을 돕고 나섰던 것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갑질 행태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경영권 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들이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를 사유화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제대로 맞서겠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세습이 만연합니다. 사립대학 문제는 유치원 비리 문제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합니다. 유치원 국비 지원 규모는 2조 원인 것에 반해 사립대학은 7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서민들의 땀과 눈물의 고액 등록금까지 이 엄청난 공적 자금을 이사장, 총장, 일가가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습은 3대, 4대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채용하여 무도동 연봉 5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심각함에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는 조현민 나경원 반지법으로 대기업 및 사학의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 임명에 불과하도록 하고 경영 관련 범죄의 경우 영구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층 0.1%의 상속세 최고세율 70%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영세습을 위한 탈법에는 강력 처벌하고 사면은 절대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여 최상위층의 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권자 여러분하고 여기 계신 후보분들도 우리 정혜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자, 진수희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정혜연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내용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정을 척결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입시나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이 근절하는 그런 입장에도 저는 120% 동의를 표시합니다. 예. 제가 17대 초선이었을 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1분 30초. 동의한다는 게 질문이신 거예요. 자, 네, 자. 동의해 주시면 네, 같이 공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게 또 답변이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홍익표 후보께서 30초 질문해 주시고, 예, 정혜연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죠. 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또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부자에게 세금 0.1%의 상속세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계속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세금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보수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이것이 결국 세금 폭탄으로 해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제 청년들, 서민들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정확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어떤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앞에 잠깐 놓쳐버렸는데 앞에 질문. 부유세 관련돼서. 예. 부유세 관련해서 네. 그것도 사실 부자들에게 저는 그 문제는 더 동의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도입하실 말씀해 건지. 주세요. 예. 지금 이제 0.1%의 이제 종합소득이 지금 하위 27%의 소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종합소득이 지금 4분의 1보다 더 많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70%의 상속세, 소득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0.1%에 대한 소득세 강화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정혜연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 답변이 끝났고요. 자, 다음 순서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의 공약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자, 진 후보님. 네, 저 공약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께 소개할 제 공약, 대표적인 공약은 5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신종 감염병 사태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방역 정치가 아닌 방역 정책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건강, 생명,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편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이고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슴 펴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그 서민 경제, 그리고 서민 복지를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저희 성동구는 교육 여건이 아직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적절히 재배치함으로써 초중학교 학생들은 그 가까운 거리 통학권을 보장을 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방향으로 학교들을 재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 전략 정비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진수희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후보께서 30초 질문해 주시면 진수희 후보가 1분 30초 답변하는 형식을 갖겠습니다. 자, 홍익표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네, 진수희 후보님 공약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도 하셨지만 그때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이 덜했던 거는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DTI나 LTV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거든요. 또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빚내서 집 사고 서민들에게 어떤 가계부채에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지금 어차피 그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적어도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여러 채 더 살려고 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왔던 그분들에게는 최소한 그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분들의 꿈을 앗아버리는 최소한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그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번엔 정의연 후보께서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공약 잘 들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서민경제, 서민복지 강화라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했듯이 너무 손쉬운 선택인 것 같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이나 거기서도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활용해서 반가 주택을 많이 공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주택을 활용하고 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인데 좀 아쉬움이 고맙습니다. 자, 진수희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네네. 주시죠. 아까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 부동산 관련한 거는 이제 아까 지금 무주택자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일종의 시장 원리 차원에서 수요 공급을 맞추는 그런 접근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완화하는 바로 그게 시장 원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무주택자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저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이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네, 이미 더불어민주당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청년 신혼부부 10만 호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특히 이 감염병은 이제는 더 이상 한 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서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및 그다음에 전문병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립,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나왔지만 여성들이 안심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여성들 1인 가구에 대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남북 그 경제협력이라든지 이 외교 정책, 통상 정책에 그 주력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로운 정책을 위한 평화 발전 공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역 공약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숲에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과학문화미래관 그리고 첨단 스마트 도서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선동과 행당동 일대에 중고등학교를 재배치해서 이 교육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뉴타운 지역의 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동구미 체육센터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뚝섬 유수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홍익표 후보의 공약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후보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의연 후보가 30초간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공감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서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정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들이 시민분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텐데요. 후보님은 과거 청년들이 정치에 냉소하는 이유를 개혁에 주저하는 정부에 실망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잘못 받아서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에 사과해야만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다른 기사를 좀 조중동을 보지 마시고 오마이뉴스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내용의 주제는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었죠. 5.18 발언과 관련된, 망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주제가 아니었고요. 소위 일베라든지 극우화된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가 됐을까 했을 때, 제가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에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그 불편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 보수적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의 행태가 있었던 건 명백히 사실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당시 그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예를 들면 서해대전인가 그런 영화들 같은 것을 만드는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의 그 보수 반공적 분위기 즉 평화적 우리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냉정과 반공이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교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뭐 그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사회가 이 청년 미래 세대가 그러한 그 평화 통일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진수희 후보께서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그 토론보다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년 전, 8년 전에 약속하셨던 공약들의 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나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에 대표적으로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 설립한다는 공약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 이 진도가 나간 게 없고요. 3표 레미콘 이전 사업도 결국은 주민 대상 언론 플레이만 했을 뿐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새로 내놓은 공약들의 신뢰가 있을 1분 수 30초 동안 답변해 주세요. 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3표 레미콘 부지 이전은 확정됐습니다.
2022년 6월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 부지가 없는데. 아니, 그거는 이미 서울시가 얼마 전에 그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 그리고 삼편에미콘 관계자는 물론이고 서울시와 성동구 등 여러 부문서가 함께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나가는 것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2022년에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설립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저도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이 교육 문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 문제 시작은 금호고등학교, 즉 금호동 지역의 당초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됐습니다. 즉 성동구 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불균형 문제가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약을 진수 의원님께서도 내걸으셨고, 그게 결국 2015년에 금호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직선 2km 내 도성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그리고 금호고등학교가 있는 이 밀집 현상, 중학교의 불균형 배치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고, 최근에 제가 중앙교육감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 쭉 들어보셨고 거기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어떤 그 문제 질문도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사회적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연동형 비례제 문제와 그 대안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각 후보자들은 1분 30초씩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 확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추진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비례성 강화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 개정된 선거법은 괴물 같은 일회용 선거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선거법이 돼버려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소위 4+1 연합체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는 의석 몇 개 손해보더라도 선거 개혁하겠다던 민주당이 후한무치하게 위성정당 만들면서 결국 정의당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리라 했던 기대가 이제 사라지고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게임의 룰이고 따라서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도인데 반대하는 제1야당을 제끼고 숫자의 횡포를 부리다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나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권력제도를 바꾸고 중대선거구를 바꾸면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그 기능이 살아나는 것인데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포함한 모든 정치 관련 제도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연동형 비례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사실은 제가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기가 받은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소수 정당, 그리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여러 정당이 의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신이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가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과정에 대한 문제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그 법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것을
법에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그로 인해서 이 법의 근간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을 주도한 우리 당과 함께했던 정당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도입을 못한 것이 또 다른 잘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정당에서 저희가 사실은 준연동제 캡을 그러니까 그 대상 의석수를 한 20석으로 하면 사실 위성정당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석 이상을 고수하면서 이게 30석으로 되면서 문제가 좀 꼬이게 된 측면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저는 선관위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예.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게 예. 이것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시간 아쉽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 다음에 기호 6번 정의당 정의연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역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망가뜨린 것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성, 독립성과 함께 계속성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대표자가 되어야 할 비례의석은 온갖 꼼수와 반칙이 횡행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든 선관위는 이 문제에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이를 막지 못한 선거제도가 법 규정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둑을 못 잡았다고 해서 도둑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벌어진 것은 선거제 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의원 정수화 때나 지역구 축소 없이 현행 구조에 억지로 우겨넣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원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당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지역구와 비례 비율이 2대1이 되도록 비례의 의석수를 늘리는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특권은 제대로 줄이는 정치개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대폭 낮추겠고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의자는 늘리고 특권 정치인을 줄이는 개혁이 진정한 정치개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이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이 이 특정 후보자가 7분이라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7분이라는 시간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제약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7분 주도권 토론 잘못하면 한 6분 30초 본인이 쫙 얘기하고, 그래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럼 딱 한 후보한테만 질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시간의 이 제한은 분명히 뒀습니다. 7분 속에 본인이 질문하는 것은 1분,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 30초 듣고 다시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 3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후보자의 최소한도 한 사람에게 1회 이상의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어떤 경우는 어떤 분한테는 전혀 질문도 안 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회 이상의 질문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주도권 토론이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모든 분야에서 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정한 주도권 토론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요 테두리 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 1분, 답변 30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후보자에게 최소 1회 이상의 기회는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월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관리 상태인 반면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의 테두리 내에서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데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 주도권 토론, 이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십니다. 자,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동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불안하시고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더 이 고통은 우리 국가에만,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그 감염병, 소위 팬데믹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한국과 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유럽과 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정부도 미숙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였고 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의 평가나 야당의 평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그 해외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요. 시간이 1분 질문, 답변 30초거든요. 7분 동안 제가 쓰는 거 아닌가요? 7분을 쓰는데 아니, 7분 그 동안. 안에서 아니, 질문, 그러니까. 잠깐 타이머 스톱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 뭐냐면 한 2, 3분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원래 1분 질문하고 30초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1분하고 30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거예요. 갔다. 예. 여기서 보면 최소 1회라고 돼 있어서 제가 위에 예. 질문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타이머 다시 돌려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요. 룰을 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저는 7분 중에 두 분께 한 번 정도의 질문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수희 의원님 아니요. 근데 그게요. 한 번 이상 기회를 줄이는 건 맞는데 예. 이게 질문은 1분, 답변은 30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거든요. 일회 횟수는 1회 이상. 그러니까 제가 예. 그걸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잠깐 약간 좀 섞인 게 그 룰에 제가 충분히 이제 한 2, 3분 정부의 정책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진수 의원님이나 우리 정의원 후보님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1분입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30초, 7분 내에서. 그런데 단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어떤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주도권인데 제가 그럼 답변 시간이 훨씬 더 답변하신 분들이 1분씩을 쓰시고 제가 답변은 30초요. 질문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질문은 1분입니다. 자, 시간 돌려주시죠. 질문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정의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방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과 이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논의했던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정의당 쪽의 그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에서 그리고 제가 후보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정책은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무이자 만기 5년의 무이자 대출, 긴급 대출이고요. 그것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에 어려움 없이 무조건적으로 빠른 신속하게 저는 대출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임대료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번 돈으로 내일 마스크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 질문해 주시죠. 초기 단계 일부 야당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던 게 이 코로나19라는 이제 국제 WHO 공식 명칭 대신 소위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러니까 중국의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 봉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나 미국이 이미 중국의 환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망률도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럽과 미국을 봉쇄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 바이러스가 아니라 미국 바이러스, 스페인 바이러스, 이태리 바이러스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수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WHO에서 이미 메르스 이후에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민족을 혐오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거는 이제 WHO가 뒤늦게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이지만 메르스 사태까지도 메르스가 뭡니까?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한 폐렴 이렇게 썼던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코로나19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으니까 뒤늦게 문제 제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메르스 이후 즉 2015년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유럽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 이건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하고 맞물려 가지고 확산되면서 중동 국가나 이슬람 쪽에 있는 국민들을 혐오하는 게 돼서 그런 걸 쓰지 말라라는 게 WHO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제가 알기엔 지금도 황교안 대표께서는 여전히 우한폐렴이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지난번 국회에서 저희가 이 특위를 만들 때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진수희 장관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역시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질본에 대해서 독립기구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저도 질본을 처음으로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대다수의 네.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본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우리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치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방역기구죠. 거기랑 국내 의료진이랑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소통과 협업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애초에 생길 때 미국의 CDC를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CDC처럼 전적인 권한을 주고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을 오로지 국민 방역의 관점에서만 집행을 함으로써 다른 정치적인 고려나 외교적인 고려가 끼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굳이 네. 예.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최근에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의료보험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건 맞지만 이 제도가 사실은 그때는 체제 대결 남북한 대결 당시에 북한이 무상 의료를 강조하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건 맞지만 지금과 같은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로 확정된 건 사실상 2000년 김대중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시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지금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근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의료보험에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 나온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무 지나치십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는 마무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제도 도입된 것 자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제도가 특정 정권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슬러라는 것은 너무 과대된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초 더 드릴 수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중간에 끊은 게 10초 정도 되거든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10초 짧게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역과 관련돼서 다소 국민들께 좀 소홀하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피부에 와닿고 코로나19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홍익표 후보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제 익숙해졌을 테니까, 홍 대표님 수고하셨고, 홍익표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는 정의원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 잘 아셨죠? 어떻게 하시는지.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공공의료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동구에 공공의료센터를 유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상,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장시간 노동자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24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희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험도 있으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한에서 초기 확진된 환자들만 40%가 의료진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 내 감염이 되게 심각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수입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병원 확대로 이제 병원 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님은 이명박 네. 정부 장관 시절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셨고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입장인 걸 알겠습니다. 여전히 찬성하시는지요? 네. 영리병원을 도입에 찬성했다는 거는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마치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걸 찬성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로 잡으셔야 하고요. 그 제주도와 그 송도 쪽에 일부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공공의료센터를 구 차원에서 신설한다? 그 정도의 우리가 재정이나 그런 게 허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예. 저 역시 그 지금 신종 감염병 사태가 계속 예. 앞으로 반복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예. 감염병 커버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센터가 질문해 지금보다는 주시죠.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설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전국 지금 전 세계 평균은 70%임에도 불구하고 10%인데 그러면 우리 성동으로 친다면 건대 한양대 병원 중에 하나는 공공의료센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서만 허용했다. 근데 그 허용한 도시만 하더라도 그 도시에 확산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거를 방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만이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상당 3억을 보통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민간병원에서 그런 음압병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민간병원이 확산되면 수익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낮은 감염가, 그러니까 수익이 낮은 감염가조차도 갖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료 영리화로 국가가 의료를 포기해도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공의료 기관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라면 그때 하셨으면 지금처럼 이제 대구에 음압병상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런 지금 대구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있던 당시에는 그 지방에 각 지자체 산하에 공공의료기관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공공의료센터를 더 늘리는 거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립의료원의 기능이나 재정을 좀 확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공의료센터 증설 이전에 지금 현재 있는 공립의료원의 이 재정과 기능을 좀 정리해 강화시키는 주시죠.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비용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미 미래통합당은 240조 원이 넘는 재원을 패키지로 마련을 아까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정부 지원 규모보다 크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당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이라도 성동 구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홍익표 후보님께서도 같이 함께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 메르스 이후의 사태의 어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의료 시설 강화와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료 시설과 음압병상은 메르스 직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직후에 확대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확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것이 4,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시설 강화를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재정적으로 이 문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여야가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후보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공공의료센터를 사실 넓히겠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사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해드리면 그게 구 단위로 할지 네. 아니면 이게 그 아까 진수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시 단위,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공공의대 법안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사실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의료진, 저의 동지들이기도 했던 그 의료진들이 사실 너무 지금 심각한 네. 상황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법안 필요합니다.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의대에 대해서 정원을 50% 더 넓히고 그 50%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그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예, 이런 질문이요? 제도만이 이런 제도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예. 제가 그냥 제 자랑 삼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공공의료노조에서, 보건의료노조 쪽에서 와서 생명존중, 노동존중 후보로 저하고 정책 협약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조속히 다른 일부 야당이 반대하다면 처리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법안이 과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낸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사실 별로 시간이 관심 다 없이 됐습니다. 했던 적이 예.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수희 후보께서 해주시는데 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시간 딱 지켜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홍 후보도 인정을 하셨듯이 일단 초기 방역에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협회와 의사협회에서 일관되게 초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외부의 고위험 감염원의 유입은 최대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천지 교회의 이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들의 비협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 환자가 급증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 우리 홍 후보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소위 그 상황에서 대구 봉쇄 발언으로 이제 당의 대변인직까지 사퇴를 하셨는데, 물론 대변인직 사퇴하신 거는 그 직전에 있었던 임미리 교수 고발건까지 아마 겹쳐져서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예. 당시 어떤 질문해 의도로 주세요. 대구 봉쇄 발언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그 단어 그 발언이 그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제 부모님도 대구 경북 출신이신데, 저는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containment of epidemic이라서, 즉 감염병의 봉쇄. 그리고 두 번째는 mitigation of epidemic, 그러니까 감염병의 완화. 이 두 가지의 즉 감염병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네. 이미 보건복지 전문가나 의학계에서는 당연히 쓰는 용어고, 네. 당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어느 기자나 그 정치인도 정리해 주십시오. 대구를 언제 어떻게 봉쇄할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해 다만 주십시오. 정치 봉쇄를 했을 뿐이죠. 예, 질문해 주시죠. 근데 정치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 용어를 써야지, 그렇게 전문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오해하시죠. 그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한 청년 당원이 대구는 어차피 민주당 표도 없는데 손절매해도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또 부산시당의 한 당원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광신하는 TK 지역이 무능해서 다른 지역은 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인데 대구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 출신 그 단체장이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무능한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대구 경북 지역 주민에 대한 예. 폄하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도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민이 누구든 그 종교, 지역,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엔 한 번도 저희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은 동일한 조건에서 도리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외국인 유입, 중국 유입을 얘기했는데 도리어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보다도 대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장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비판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가 국내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또 비협조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분노한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방역의 실패까지 그들에게 떠넘기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꾸 초기 방역의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아까 미흡하다고 아니 하셨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이거는 실패냐 성공이냐로 얘기할 게 아니었고요. 저도 우리 정부가 지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정입니다. 훨씬 더 긴 과정에 되돌아봤을 때 이 초기 방역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또는 미국 정부의 선택, 일본 정부의 선택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초기 방역에 좀 더 미흡했고 지금 그 국제적인 평가가 정리해 주십시오. 상당히 예.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예.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주시거나 갈 겁니다. 네. 아니,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제가 불만 중에 하나는 모든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다 남의 탓을 해요. 언론 탓, 야당 탓,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대구 지역에 이게 확산된 것도 전적으로 신천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각성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 정혜연 후보께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유독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그 발언 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예컨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이라든지 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이 부족한 이유가 그들이 그거를 쌓아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다라든지 게다가 감염병 학회에서도 중국 입국자 제한을 초기에 주장을 했었는데 주장하지 않았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학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주무장관의 언행으로서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이런 발언 문제보다는 지금 가장 시급한 지금 의료진이 굉장히 피로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동료이기도 한 그 의료인들이 사실 무너지게 되면 지금 방역체계 사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생산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그 질문을 저는 그런 드리려고 질문에 했어요. 대해서는 오히려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도 시민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국회 대변자가 어떠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장관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것이 불러오는 파급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박 장관께서는 그런 노력이나 태도가 부족했었다. 그리고 이거는 결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조그만 사안이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뜻에서 말씀을 드린 자, 겁니다. 7분의 시간을 다 쓰셨고요. 자,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더 못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부터 이 각 후보당
시간이 조금 남았죠? 되죠? 2분씩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발언이요? 각자? 아니요, 2분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되어 있는 대로 1분 20초씩 발언을 하게 하죠. 발언을 드리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 발언인데요.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네,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동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진수희 정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듯 입보다는 말로 뛰는 민생정치 실현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성폭행 당하는 아동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법안을 주도했고 국내 최초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설립했으며 만 5세 누리과정을 만들어 우리나라 무상보육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초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재임 시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약가 검사료 인하 등을 관철시켰던 그 열정과 추진력으로 오직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말 없는 품격 정치로 상처난 성동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 구민 여러분, 저 진수희의 진정성을 믿으시고 이번에는 2번 선택해 주십시오. 꼭 바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1분 20초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동 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토론을 보면서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내드릴 선거 공보물 또 저의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좀 살펴보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우리 진수희 후보님, 정의연 후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2년의 개혁 과제에 보다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조기에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을 위해서도 매우 귀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성동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의 노력 그리고 저의 성과가 이미 국민 여러분께 다가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일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동 구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성동의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 예. 홍익표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정혜연 후보의 이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시간 1분 20초입니다. 앞서 홍익표 후보님의 발언에 대한 어떤 유감을 좀 전합니다.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의 국면에 있어서 나왔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들의 지지가 사실 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어떤 청년들을 일배와 연관한 것 같아서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네. 성동은 한 번도 삼선 의원을 내준 적이 없다. 정의원이 한번 성동을 뒤집어봐라. 성동의 한 시민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신인이어도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과감하게 밀어주겠다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시민분들의 내일이 막막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바로 저 정혜연은 우리의 미래를 되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롭고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동 시민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미래를 되찾는 과감한 선택을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저도 이 토론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 계신 세 분뿐만 아니라 나오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예, 이래서 정말 이 성동
이 중구, 성동구 이쪽 계신 분들이 마음을 놓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그 외국 언론사의 외국 기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4월 15일 날 선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올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나라가 꽤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그런데요. 그 기자가 저한테 물어본 거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도 되겠느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메일로 그렇게 질문이 왔는데,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이게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의료진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료진. 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이 고글과 마스크 때문에 젊은 간호사분들이 막 얼굴에 상처도 나고요. 그리고 이 방호복에다가 장갑을 보통 의사분들이 3겹을 끼거든요. 수술할 때. 근데 3겹 낀 장갑 손으로 방호복 입고 수술도 하시고.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이 갑자기 많이 밀려드는 그 엑스레이 이 환자들 때문에 우리 방사선 기사분들도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검사 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정말 자신의 피곤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의 열심히 그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선거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선거 우리가 이렇게 치르게 된 것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